엄마가 2번 시집 갔다지? 집안이 좀 복잡하네. 결혼하고 첫 명절이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운 엄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말했습니다. 애비도 없는 집안에서 뭘 배웠겠어. 사실 저도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찢긴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그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떤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여기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명절이 무서웠어요. 정확히는 명절 전날 밤부터요. 시댁에 가기 전날이면 잠을 잘 못 잤어요. 내일 아침에 뭘 먼저 해야 하나,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들은 명절이 쉬는 날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1년 중 제가 가장 작아지는 날이었죠.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직도 첫날 같은 느낌이에요.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뭘 말해도 괜히 조심스럽고, 제가 워낙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유독 더 그랬어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댁 부엌은 아직 조용했고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 저 혼자 서 있었어요. 명절 전은 손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밀가루 꺼내고 달걀 풀고 기름 두르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전 부치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울 즈음 하나둘씩 친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오는 사람마다 반갑게 맞이하셨고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으면서 계속 전을 부쳤어요. 시어머니 성함은 박금순이에요. 올해 68이시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는 것도 많고 목소리도 크세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은 모든 걸 다 꿰고 계시는 분이구나. 제 집안 사정도,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대놓고 뭐라 하시진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 한두 번 은근히 물어보신 적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넘겼어요. 어차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따지고 들어봤자 제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전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친척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제가 접시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슬쩍 전을 들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애비도 없는 집안에서 뭘 배웠겠어. 전도 이 모양이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눈을 피하거나 괜히 다른 데를 봤어요. 남편 준혁이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괜찮은 척 웃었어요. 근데 손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앞치마 끝을 꼭 쥐고 있었는데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 부엌으로 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전 부치러 돌아갔어요. 이런 날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가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친척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요. 제 아버지 이야기, 엄마 재혼 이야기를 끌어다 쓰시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웃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맞서봤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잖아. 너도 알잖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저도. 말이 세다는 거. 근데 그 말이 항상 저한테만 오는 건 왜일까요?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그러시는지 몰라요. 근데 유독 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냥 말이 센 게 아니라 딱 집어서 찌르는 느낌이 들어요. 아프게 하려고 고른 말 같은 느낌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었어요. 또 눌렀다가 또 끊었어요. 엄마한테 이런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냥 잤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던 건 어릴 때부터였어요. 엄마는 한 번도 먼저 말한 적이 없었고 제가 물어봐도 늘 얼버무렸어요. 크면 알게 된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런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모르는 채로 두는 게 편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궁금증이 다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또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잘 사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며칠째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목소리가 불쑥 떠올랐어요. 애비도 없는 집안.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는지 저도 몰랐어요. 준혁이는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일부러 피하는 건지 그냥 잊어버린 건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제가 뭔가 말을 꺼내려 하면 타이밍이 안 맞거나 준혁이가 먼저 피곤하다며 눕거나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결국 혼자 결정했어요. 엄마한테 가야겠다고. 엄마 집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예요. 오래된 빌라 3층, 계단을 올라가면 항상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 냄새가 좋았어요.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문 앞에서 그 냄새를 맡으니까 괜히 눈이 따가워졌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는데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금방 눈치채셨어요. 아무 말 않고 밥부터 차려주셨어요. 저도 먹으면서 별말 안 했어요.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때야 조용히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에 했던 말을 전했어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말하다 보니 목이 살짝 잠겼어요. 엄마는 듣는 내내 표정이 없었어요. 찻잔만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계셨어요. 한참 있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살아. 엄마가 죄인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왜 엄마가 죄인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엄마는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자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엄마가 스스로를 낮추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제 저도 다 컸고 알 권리가 있다고.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이번엔 엄마가 얼버무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우리랑 다른 세상이야. 딱 그 말만 하셨어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다시 물어봐도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밖을 보시면서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다른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돈이 많다는 건지, 신분이 다르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저도 그냥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엄마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우리랑 다른 세상? 그 짧은 한마디가 자꾸 여러 방향으로 해석됐어요. 엄마가 숨기는 이유가 단순히 기억하기 싫어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씻고 나오더니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만나고 온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명절날 시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준혁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하려다가 멈추고 또 뭐라 하려다가 그냥 시선을 내렸어요. 저는 더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거든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은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 말도 생각나고 엄마 얼굴도 생각나고 준혁이 침묵도 생각났어요. 다들 말을 안 해요. 엄마도 준혁이도. 저만 혼자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그냥 막연하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상상을 안 하게 됐어요.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날 이후로 다시 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랑 다른 세상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굳이 그런 표현을 쓴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있어요. 엄마가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잊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알아야 하는 건지 그 경계에서 며칠째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파고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한테도 지키고 싶은 게 있을 테니까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며칠 후 친정집을 다시 찾았을 때였어요. 엄마가 입원했어요.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전부터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참고 참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짐 챙겨드리러 친정집에 먼저 들렀어요. 엄마 혼자 급하게 병원 간 거라 집이 그대로였거든요. 혼자 들어간 친정집은 낯설었어요. 항상 엄마가 있던 공간에 엄마가 없으니까요. 된장찌개 냄새도 없고 TV 소리도 없고 그냥 조용한 오래된 집이었어요. 엄마 옷이랑 세면도구 챙기다가 서랍을 잘못 열었어요. 원래 잘 안 여는 서랍이었어요. 엄마 방 화장대 맨 아래 칸. 좀 뻑뻑해서 평소에 잘 안 열리는 서랍인데 그날따라 손이 거기로 갔어요. 억지로 당겼더니 덜컹하고 열렸어요. 안에는 별게 없었어요. 오래된 약통 몇 개, 머리끈, 작은 거울. 그리고 맨 뒤쪽에 낡은 봉투 하나가 눌려 있었어요. 노랗게 바른 봉투였어요. 손때가 탔는지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어요. 꺼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손이 먼저였어요.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사본 한 장이랑 편지 조각이었어요. 편지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찢어낸 것처럼 아래쪽 절반이 없었고 보낸 사람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도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없앤 게 분명했어요. 남아있는 편지 윗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서 끊겼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통장 사본을 봤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꽤 오래전 것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이요. 입금 내역이 여러 줄 있었는데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한 번에 큰 금액이 두세 번 들어온 흔적이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숫자만 있었어요.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아이. 그게 저를 말하는 건지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건지. 근데 그때 엄마한테 아이가 저 하나뿐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적어도 제 존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을까 하다가 그냥 가방에 챙겼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얼버무리지 못하게 직접 보여주면서 물어봐야겠다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허리에 찜질팩을 대고 천장을 보고 있다가 저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웃으면서 짐을 내려놨어요. 아직 편지 얘기는 못 꺼냈어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몸이 안 좋은 분한테 바로 들이밀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장모님 손 잡아드리고 과일 깎아드리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꼭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명절날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준혁이가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이라면 다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제 편이 되어줬으면 할 때 정작 그 자리에 없는 느낌이요. 며칠 후에 준혁이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꺼냈나 봐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표정이 애매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화를 냈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러냐고. 준혁이는 더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예상한 결과였어요. 그래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정과는 달랐으니까 저는 그냥 넘겼어요. 엄마가 퇴원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실 때 옆에 앉아서 조용히 내밀었어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TV 소리가 여전히 나고 있었는데 그 공간만 갑자기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한참 그 봉투를 내려다보셨어요. 손을 뻗지는 않으셨어요. 왜 말 안 해줬냐고, 이 편지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어요. 다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엄마는 오래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죄인이야. 근데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그 말뿐이었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었어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무서워서 숨긴 건지, 저를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엄마 집에서 오래 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근데 편지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뭔가를 오래 눌러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억지로 꺼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엄마의 선택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름을 지웠을까요? 엄마가 지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름을 쓰지 않은 건지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어요. 평생 덮어두고 살았던 이야기가 이제는 제 코앞까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편지 조각을 발견한 이후로 일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준혁이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다를 게 없는 하루였는데 머릿속은 계속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들,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려나간 이름. 그 조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실마리가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를 빤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가 한미숙 씨 맞죠? 저 예전에 같은 동네 살았어요. 갑작스러워서 잠깐 멈칫했어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오래전에 엄마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딸 얼굴을 한번 보면 알아볼 것 같다고 했다면서 웃었어요. 그냥 인사치레 같은 얘기를 좀 나누고 헤어졌어요. 별일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별일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치고는 목소리가 묘하게 날이 서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슬쩍 꺼내셨어요. 마트에서 최 씨라는 분을 만났다고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동네에서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저랑 마트에서 만난 걸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살이 붙었어요. 수진이 엄마가 젊었을 때 사기 사건에 연루된 남자랑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이요. 그 남자가 아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도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소문을 그냥 두실 분이 아니었죠. 며칠 뒤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준혁이도 있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숨겼겠지. 사기꾼 자식을 어디 내놓겠어.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 표정을 보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확인도 안 된 소문을, 그것도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까지 욕이 튀기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거나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참아야 한다는 마음보다 이건 아니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시어머니 앞에 서서 말했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똑바로요. 어머니, 제 아버지가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 확인된 것도 없어요. 근데 확인도 안 된 소문으로 돌아가신 외할머니까지
욕보이시는 건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크게 들렸어요. 준혁이가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자리를 피하셨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잘했다고,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저는 고맙다고 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왜 이제야 그러는지 싶기도 했고 앞으로 또 그럴 수 있을지 솔직히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사람이 한번 달라진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도 편지 조각을 꺼내봤어요. 사기꾼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문이 소문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그 소문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최 씨라는 남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문의 출처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어요. 엄마한테 다시 물어봐야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린다고 뭔가 밝혀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평생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인데 내가 모르는 채로 남들 입에서 떠돌고 있다는 게 더 이상 견디기가 싫었어요. 사실겁도 났어요. 찾아봤다가 정말 나쁜 사람이 나오면 어쩌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싫은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서 있는 것. 그게 더 싫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고 나서 그 남자 연락처를 수소문했어요. 동네 사람 몇 명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동네가 좁았거든요. 연락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전화를 걸까, 직접 찾아갈까? 고민하다가 직접 가기로 했어요. 전화는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얼굴 보고 물어보면 다르겠다 싶었어요. 무언가를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제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최 씨를 찾아간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주소를 받아두고도 며칠을 망설였어요. 찾아간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싶기도 했고 괜히 긁어부스럼이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 말이 그냥 사실처럼 굳어버릴 것 같았어요. 확인도 안 된 소문이 동네를 돌고 있는데 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더 이상했어요. 최 씨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 1층, 간판도 낡고 안도 좁았어요. 들어서니 철 냄새가 났어요. 최 씨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알아봤어요. 마트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제가 왜 왔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앉아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소문을 들었다고 혹시 저희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직접 말해달라고요. 돌아가서 또 소문으로 퍼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최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난 그 아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단호했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오래전에 같은 동네 살았던 것뿐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소문이 자기 입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한테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그게 그렇게 퍼진 거라고 했어요.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안 섰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속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느낌이랄까요? 눈을 잘 안 마주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여기서 말하면 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말. 그게 겁을 주려는 건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최 씨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지, 아니면 알게 되면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지. 해석이 여러 개였어요. 집에 와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편지 조각에 적힌 문장, 통장 입금 날짜와 금액, 최 씨의 말. 흩어진 조각들을 한자리에 놓고 보니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통장 입금이 있었던 시기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일정하지 않고 큰 금액이 몇 번 들어온 것. 그 사람이 뭔가를 보내온 거라면 그건 엄마한테 챙겨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고 대신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돕고 싶었는데 가까이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지. 엄마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최 씨도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그 이름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크거나 너무 알려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 무렵 병원에 간 김에 엄마 상태를 확인하고 왔어요. 허리는 많이 나아졌는데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서 최 씨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 잘못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또 그 말이었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왜 건드리면 안 되냐고, 위험한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 인생.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는 뉘앙스였어요. 엄마가 평생 말 못한 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조금씩 느껴졌어요. 그러면 왜요? 왜 엄마가 그 사람을 지켜야 했을까요? 왜 엄마 쪽에서 먼저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꾸 커졌어요. 답을 찾으려면 결국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한테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최 씨도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아니었고요. 남은 건 기록뿐이었어요. 법원 공공정보 열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어요. 일반인도 신청하면 일부 민사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 엄마 이름으로 된 기록이 있을까 싶었어요. 통장에 큰 금액이 오간 것, 비공개로 처리됐을 것 같은 어떤 사건,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무모한 것 같기도 했어요. 법원이라는 데에 자료 찾으러 간다는 게 저한테는 낯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해봤자 말리거나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혼자 조용히 알아보고 뭔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싶었어요. 법원 가는 날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괜찮냐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무서운 게 나오면 어쩌려고. 근데 이미 모르는 채로 사는 것도 무서웠어요. 평생 그래왔는데도요. 나가면서 엄마 사진을 한번 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요. 웃고 있는데 눈이 좀 슬펐어요. 그 눈빛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번엔 꼭 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닫았어요. 법원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고 담당 창구를 찾아가고 신청서를 쓰고 중간에 한 번 줄을 잘못 써서 다시 처음부터 했어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알아내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어요. 열람 신청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졌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지, 나오더라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쩌지. 핸드폰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담당자가 불러서 갔더니 자료를 내밀었어요. 오래된 민사소송 기록이었는데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세부 내용은 볼 수 없었어요. 다만 사건 개요와 관련 인물 이름 일부는 확인이 됐어요. 원고 이름을 봤어요. 한미숙. 우리 엄마 이름이었어요. 예상은 했는데 막상 보니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나 아니면 그 반대였거나 소송의 방향은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비공개라 그 이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담당 변호사 이름이 보였어요. 사건 기록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강인호. 처음엔 그냥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도 아닌데 딱히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뭔가 걸렸어요. 이름 옆에 적힌 소속 로펌 이름이 낯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로펌이었거든요. 거기 변호사가 왜 이런 조용한 사건에 들어와 있을까 싶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이름을 검색했어요. 강인호. 검색창에 이름을 치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결과가 쏟아졌어요. 기사만 수십 개였어요. 강인호 대표, 강인호 변호사, 강인호 로펌. 사진도 여러 장 나왔어요. 반백의 머리, 단정한 양복,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 나이는 6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어요. 공익소송을 여러 건 이끈 것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오래전에는 정치권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왜 우리 엄마 소송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걸까요? 당시 엄마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대리한 건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름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최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 이름을 여기서 말하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했던 말.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던 말.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이런 사람을 말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사회적으로 자리가 있고 알려진 사람. 엄마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름을 꺼낼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아직 결정적인 연결이 없었어요. 소송 관련 인물이라는 것만으로는 아버지라고 단정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사건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며칠 뒤에 마침 저녁 뉴스에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대형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였어요. 기자회견 장면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 언뜻 보면 그냥 반듯한 중년 남자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시댁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치는 길이었는데 시어머니 혼잣말이 들렸어요. 저런 분이 진짜 사람이지. 집안도 다르고 격이 달라. 저는 멈추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를 존경한다는 투로 말했어요. 그 장면이 어딘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어요. 이름 하나, 소송 기록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엄마 인생의 어딘가에 분명히 닿아 있다는 건 느낌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한테 처음으로 조금 털어놨어요. 법원에 갔다 왔다고 엄마 이름으로 된 오래된 소송 기록을 찾았다고요. 준혁이는 놀라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왜 혼자 했냐고 같이 하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같이 하면 시어머니한테 흘러갈 것 같아서 혼자 했다고요. 준혁이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강인호라는 이름을 좀 더 파봤어요. 오래된 기사들을 시간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20여 년 전쯤에 정치권 스캔들 관련 기사에 이름이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주변 인물로 거론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통장 입금 시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이 엄마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 소송이 무엇을 둘러싼 건지, 그건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 했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제가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도 몰랐어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만나주지도 않으면 어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이 이름을 손에 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평생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있고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전과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로펌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대표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 사진이 또 나왔어요. 그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닮은 게 있나 없나 억지로라도 찾아보려 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게 무서웠어요. 찾아가자고 결심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로펌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유리와 철로 된 높은 건물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었어요. 로비가 호텔처럼 넓고 조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오가는 사람마다 다 바쁘고 반듯해 보였어요. 저는 그 안에서 혼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비서실에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강인호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약속이 있으시냐고.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안타깝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면담이 어렵다고 했어요. 예상한 대답이었어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데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했어요. 개인적인 용건이고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름을 남기면 전달이 되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메모를 받아줬어요. 저는 종이에 이름을 쓰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한미숙의 딸이라고요.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5분, 10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가야 하나 싶었을 때 비서실 직원이 다가왔어요. 대표님이 잠깐 시간을 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무서웠어요. 이름을 보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미숙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다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강인호가 창가 쪽에 서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화면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피곤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딱 한순간이었는데 그게 놓치기 어려울 만큼 역력했어요. 굳어버린 거예요. 입가에 있던 형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눈이 커졌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아는 얼굴을 봤을 때의 눈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잊고 있던 얼굴을 갑자기 마주쳤을 때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에서 이미 많은 걸 읽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 한미숙을 아시냐고, 오래된 소송 기록에서 이름을 찾았다고요. 그가 천천히 앉으면서 말했어요. 안다고, 오래전 일이라고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그 소송이 어떤 내용이었냐고 물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시 엄마가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고 자신이 그걸 도왔다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저를 알고 있냐고요. 그가 눈을 내렸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아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온도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냐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의 말도 확인도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왜 평생 아무 말도 못했는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오래된 감정인지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로펌을 나와서 한동안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이 조용했어요. 울고 싶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문이 하나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어떤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준혁이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법원 기록부터 강인호라는 이름, 로펌에 찾아간 것까지요. 준혁이는 처음에 놀랐어요. 그 이름을 듣고 눈이 커졌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여러 번 봤던 사람이니까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준혁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확인이 된 것도 아직 없고 그 사람도 인정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강인호 비서실이었어요. 대표님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겠다고요. 그 연락을 받은 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고 검사를 하자고 한다고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 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오래 눌러온 것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은 말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그 며칠이 굉장히 길었어요. 일상을 보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생각이 안 됐어요. 밥을 먹다가 멍해지고 잠을 자다가 깼어요. 준혁이가 곁에 있어줬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결과는 수치로 나왔어요. 99.9%. 종이를 들고 한참 있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준혁이가 옆에서 종이를 같이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 소식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 로펌 쪽에서 누군가를 통해 얘기가 나간 것 같았어요. 어쩌면 강인호가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준혁이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을 드시다가 그 이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고요. 밥상 옆에서 그냥 무너지듯 앉으셨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통쾌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났구나 싶었어요. 평생 애비도 없는 집안이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보다 더 먼저 떠오른 건 엄마 얼굴이었어요. 평생 혼자 눌러온 사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살아온 사람. 그게 먼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이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가 어젯밤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갔다고 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고요. 준혁이가 부랴부랴 옷을 챙기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 나섰어요. 준혁이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나갔어요. 병원 가는 길이 묘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저도 준혁이도요. 창밖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어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미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같은 집을 드나든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떤 싸이든 간에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처치를 받고 안정된 상태였어요. 혈압이 많이 올랐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며칠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다 다시 천장을 봤어요. 저는 준혁이 옆에 서 있었어요. 별말 없이 있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은 준혁이가 병원에 남고 저는 먼저 왔어요.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였어요. 그 즈음에 강인호 쪽에서 연락이 또 왔어요. 직접 전화가 아니라 비서를 통해서였어요. 대표님이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했어요. 장소는 제가 편한 곳으로 정하면 된다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를 그냥 뒀어요.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나면 뭘 얘기해야 하나. DNA 결과가 나왔고 그 사람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도망치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고 아직 엄마한테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강인호는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예전 로펌에서 봤을 때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먼저 꺼낸 건 그쪽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천천했어요. 자기가 그 시절 정치권 일에 깊이 연루돼 있었다고 했어요. 사람들 눈이 많았고 조금만 빌미가 생겨도 모든 게 무너질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엄마를 만났고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왜 그런지 오랫동안 몰랐다고 했어요. 나중에 소송건으로 엄마 이름을 다시 봤을 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엄마가 거절했다고요. 아이가 생겼다는 건 그때도 몰랐다고 했어요.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 인생이 있다고 했던 말,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던 말. 엄마는 그 시절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자 다 안고 사라진 거였어요. 아이가 생긴 것도 그 이후 혼자 키운 것도 전부 혼자 감당한 거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강인호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엄마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무게를 안고 살았을까 싶었어요. 한 번도 누군가한테 기댄 적 없이 그냥 혼자서요. 그날 저는 한 가지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만나고 싶으신 거라면 직접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며칠 후에 강인호가 엄마 병실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나눠야 할 이야기는 제가 끼어들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땠냐고요? 엄마는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잘 살았냐고 물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 이상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말 뒤에 엄마 표정이 달랐어요. 오래 닫혀있던 게 조금 열린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도 예전보다 덜 무거운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흘째 입원 중이었어요. 준혁이가 매일 병원에 갔고 저도 이틀에 한 번은 같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눈을 마주치려다가 피하시거나 제가 뭔가를 가져다 드리면 짧게 고맙다고만 하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어색했어요. 근데 그 어색함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뭔가 전과는 다른 어색함이었어요. 나를 세우던 분이 말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루는 준혁이가 먼저 나가고 제가 혼자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좀 어때? 뜻밖이었어요. 제 엄마 안부를 묻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잠깐 놀랐다가 괜찮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뭔가를 인정한다는 말도 아니고 사과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그 물음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평생 타인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던 분이 그 사람 안부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요. 준혁이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말이 좀 늘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제 얼굴을 먼저 봤어요. 오늘 어땠냐고, 힘들지 않냐고. 예전에는 잘 안 하던 말들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걸 알아챘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는 거니까요. 그날 밤 혼자 있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낡은 빌라 앞이었어요. 거창한 곳이 아니었지만 엄마 웃음이 컸어요.
이 사람이 혼자 다 감당했구나. 그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어떤 선택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무거운 걸 들고 살았는지가 먼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가벼워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풀리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 남은 이야기도 있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도 저도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내일 엄마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서 옆에 있어야겠다고요. 특별한 말을 하거나 뭔가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어떤 날은 그게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입원한 지 닷새 만이었어요. 혈압이 안정됐고 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모시고 왔고 저는 시댁에서 미리 죽을 끓여놨어요.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약해진 분한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준혁이가 눈으로 저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했어요. 저는 그냥 죽그릇을 챙겼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조용했어요. 셋이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그 침묵이 불편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서로 뭔가를 조심하는 침묵이 아니라 각자 생각이 있는 침묵이었어요. 그 차이가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한테 옆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오래 있으셨어요.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게 보였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짧은 말이었어요.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 순간에 뭘 말해야 할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3년 동안 들었던 말들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도 오래 당하고 살았구나.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지냈는지 흘려들은 적이 있었어요. 준혁이한테서요. 친정이 가난했고 시댁에서 늘 주눅 들며 살았다고요. 그 시절을 버텨온 방식이 결국 남한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받은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일이냐고 물으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이해 못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 알고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는지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우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제 엄마 딸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원망이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손을 잡았어요.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요. 아무 말 없이요. 저도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엄마한테 갔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혼자 하고 계셨어요. 잔소리하면서 빨래를 받아서 같이 널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빨래를 다 널고 나서
둘이 베란다에 기댔어요. 바람이 좀 불었어요. 빨래가 살랑거렸어요.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어. 강인호 얘기였어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들었어요. 어땠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 일이 오래전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정리해야 할 감정이 있을 거고, 그건 엄마 속도대로 가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혼자 감당한 거 알고 있다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이제는 안다고요. 엄마 눈이 촉촉해졌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어깨에 살짝 기대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긴 말 필요 없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달랐을까요? 한동안 그 질문에 매달렸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있었더라도 없었더라도 저는 엄마 손잡고 자랐고 엄마 밥 먹고 컸어요. 부족한 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없어서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그게 엄마가 준 거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설명 한 줄 없이 그냥 살아낸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 딸이에요. 그게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집에 오니 준혁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서툴게 해놓은 게 티가 났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웃었어요. 별것 아닌 것에 웃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색한 날이 있을 거고 풀리지 않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과 다른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도 준혁이도 그리고 어쩌면 시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요. 다 한 번에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